안녕. 자, 이제 조직론의 마지막인 공공조직의 특수형태. 공공조직의 특수형태는 특별하게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국방대에 계시는 민진 교수님께서는 이런 용어를 쓰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은 기업도 맞지만 공적인 성격의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정부조직의 중간적인 형태,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옛날에는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공공기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공공기관은 정부조직은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정부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이런 신용보전기금 이런 건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이긴 하지만 기존의 정부조직과 조금 관리 방식이 특이하죠. 이런 조직들을 공공에 존재하는 좀 특수한 형태의 조직이다. 그래서 공공조직의 특수 형태라 그럽니다. 용어 자체는 특별하게 신경 쓰지 마시고, 첫 번째 책임운영기관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기존의 정부 조직 중, 그러니까 공무원입니다. 여전히 정부 조직 중에서 이 업무는 사업적이고 집행적 기능이에요.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극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지만 사업적이고 집행적 영역, 독자적인 마치 기업처럼 운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 관리가 가능하죠. 얼마나 경영 성과가 좋은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시험 잘 놉니다. 정책 기능이 아니라 사업적이고 집행적 기능을 분리해서 무슨 기능을? 국립중앙극장이라든지 이런 병원, 국립병원 같은 것들을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하도록. 정부 조직인데 기관장이나 관리에서 재량권을 부여해주고 운영하는 거지, 그 속에 있는 공무원들이 민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정부 조직 중에서 좀 별도로 독특하게 운영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공무원이에요. 과거에는 국립중앙극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밑에 있을 때는 장관이 임명했겠지만 이제 책임운영기관 시정하면 개방형으로 임명하고요. 5년의 범위 내에서 2년을 보장하는, 그죠? 이제 많이 달라졌죠, 그죠? 이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주무장관과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율집행한 다음 결과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마치 기업과 비슷하게, 기업과 유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정부 업무는 이제 옛날처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임명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성과를 최대한 높여보겠다. 이런 조직 이름이 책임운영기관이죠. 원래 영국에서는 Executive Agency라고 해서 최초로 도입됐고, 미국에서는 성과 중심 조직, 뉴질랜드는 Crown Entity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회계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일반 회계가 아니라 특별 회계를 합니다. 특별 회계. 그래서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영하고, 즉 국립중앙극장은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이 운영하고 우리나라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이 통합해서 관리합니다. 기재부 장관이 통합해서 관리한다. 실제로 운영은 이쪽에서 하고 기획자부 장관이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거죠. 그럼 책임운영기관은 사무 성격에 따라서 행정형과 기업형이 있습니다.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은 마치 정부에 소속되어 있고 공무원이지만
마치 기업이죠. 정부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자체 수입이 2분의 1 이상, 그렇죠. 자체 수입이 여러분 2분의 1 이상이면 사실상 기업이죠. 그죠? 그래서 기업 특별회계의 적용을 받고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기업 예산법.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라 그래서 공기업에 가면 정부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공기업이라 해서 정부 부처형 공기업. 됐죠? 그래서 중간에 걸 싹 생략하고 정부 기업이라 합니다. 정부 기업은 정부 부처형 공기업을 말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책임형, 기업형, 책임 운영기관까지 해서 5개가 있죠. 조달, 양국, 우편, 우체국 사업, 우편 예금하고 우편국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4개 하고 이렇게 기업형, 책임 운영기관까지 해서 5개가 있습니다. 개수는 뭐 시험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체 수입이 2분의 1 이상이면 수입과 지출이 연계되면 마치 기업과 같이 운영될 수 있으니까 기업형 책임 운영기관. 여기 상당히 자율성이 많죠. 행정형은 이제 자체 수입이 2분의 1 이하인 경우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회계에 적용을 받습니다. 기업 특별회계가 정부기업 예산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율성이 크다. 2011년에는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보죠. 뭐 연구형, 교육형, 의료형, 시설 관리형 이렇게 나눴는데 쭉 이렇게 그죠?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일반 회계니까 여기가 행정형이죠. 여기는 특별 회계니까 우리 기업형이죠. 과학관, 건강센터, 주로 이제 병원이죠, 병원. 의학과 같은 병원들, 그죠? 됐습니다. 이런, 아무래도 이제 병원은 여러분들 돈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 많고요. 국립종자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 수입이 거의 없겠죠, 사실. 그죠? 됐습니다. 국토지리원 이런 것들은 거의 돈이 안 되겠죠, 그죠? 이제 병원은 돈이 되니까, 그죠? 의료형이죠, 의료형.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형과 행정형. 여기는 자체 수입이 2분의 1 이하. 보면 여기가 자체 수입이 2분의 1 이상. 여기는 기업 특별회계. 왜 기업 특별회계 적용을 받는다? 정부가 운영하는 또는 정부 부처에 소속된 공기업이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정부 기업, 정부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업 특별회계. 정부 기업에 적용되는 예산에 관련된 법이라 그래서 정부기업 예산법이고 여기는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회계죠. 됐습니다. 뭐 내용은 유형은 잘 안 나오고요. 그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정책 기능을 책임 운영기관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 사업적 기능을 책임 운영기관 하고 기관장을 공개, 경쟁 채용, 개방위 해서 운영사항에 잘 표현준 다음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책임 운영기관의 자율성은 우리 일반 행정기관과 뭐가 다르냐? 그죠? 총정원은 대통령령, 종류별, 계급별은 부령, 직급별 정원은 기본 운영 규정. 기본 운영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라고 얘기하면요. 이 국립중앙극장에 개방형 임용된 장이 국립중앙극장의 운영에 관해서 만든 것은 기본 운영 규정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임용권은 여전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고 기관장에게 위임됩니다. 요건 이제 예를 들면 국립중앙극장의 이게 시험에 잘 옵니다. 직원은 여전히 공무원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즉 국립중앙극장의 직원들은 운영상의 자율성을 줬으니까 극장장이 이 직원들을 임명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전히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죠. 이 임용권을 행사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임용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용하지만, 그렇다면 체계운영기관을 만든 취지가 없잖아요. 그죠? 기업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죠? 그랬을 때는, 이 국립중앙극장의, 즉 책임운영기관 직원의 임용권 자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있는데, 기업식 운영을 위해서 자율성을 줘야 되니까 바로 기관장에게, 즉 국립중앙극장 장에게 위임한다. 다시 임용권은 누구한테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있고 기관장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거죠. 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할 수 있고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는 우리 행안부 장관이 설치합니다. 됐죠? 설치 요구는 이렇게, 그죠? 이것도 특이하죠, 그죠? 그러니까 국립중앙극장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고, 설치는 행안부 장관이 설치한다는 거죠. 설치를 행안부 장관이 하기 때문에 결국 폐지도 행안부 장관이 하겠죠, 그죠? 됐습니다. 소속기관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하부조직은 기본능력. 하부조직은 이제 우리가 보조기관하고 보좌기관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됐습니다. 이런 건 당연히 이제 기본능력 하겠죠. 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존치 여부도 행안부 장관이 하는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성과평가는 운영심의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립중앙극장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하고 성과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그러면 국립중앙극장에 대한 성과평가는 1차로 우리 여기 각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이죠. 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있는 운영심의에서 평가한 다음에 종합평가를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개정, 우리 특별회계, 그죠? 그럼 이제 누가 운영한다? 특별회계는 각 부처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기재부 장관이 통합해서 관리한다. 그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의 특수 형태는 공기업이죠. 기업이면서도 공적인 성격이 있다. 공기업. 됐습니다. 정부 부처형 공기업은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정부 소속이다. 그래서 독립성이 없죠. 그죠? 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고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정부조직법이 있고요. 자, 전부 다 정부 예산이고 아무래도 공공성이 강하니까, 그죠? 우편사업, 우편예금, 조달, 양곡,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이렇게, 그죠? 5개가 우리 정부 부처형 공기업입니다. 전부 다 직원 단위 공무원이고 국가예산, 특별회계, 정부기업예산법,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 조달 양국, 기업형, 책임운영기업까지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 조직이니까 국회 결 됐습니다. 이사회 자체가 없죠, 그죠? 그냥 이제 우리가 우편국 예고만 과기정통,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밑에 보면 우정사업본부가 있죠.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사업하고 우체국 예금을 하지만 결국 이게 과기정통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죠. 그죠? 됐습니다. 주식회사는 당연히 이제 상법이죠. 10% 이상 해야지 정부과가 되겠죠. 그죠? 기업성이 강하고. 준공무원이라고 그럽니다. 직원들은 회사원이죠.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죠. 국가 예산이 아니고 독립재산제. 지금은 이제 공공기관 운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이사회가 있어야 됩니다. 재밌죠? 이사회 의결로 예산이 확정됩니다. 공사형은 거의 대부분 특별법으로 만들어지고 전액 유럽이죠. 유럽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킨 거 됐습니다. 하여튼 여기 중요하죠. 그죠? 이쪽 주식회사형이든 공사형이든 이사회 의결로 예산이 확정된다. 여기는 정부부처형이니까 국회 의결로 예산이 확정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강학상, 학문적인 구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학문적인 구분보다는 최근에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그죠? 공공기관 운영법에 나와 있는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죠? 약 350개 정도가 존재한다. 이제 됐죠. 중요한 거는 정부 조직이 아니니까 뭐 정부조직법, 정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얘기하면 그죠? 원래 이제 기본 조건이 50인 이상이어야 되는데 2021년에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죠? 하여튼 50인 이상의 조직원이 공공기관이 된다는 규정 자체는 삭제됐다는 법 개정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냥 이렇게 해보시죠. 시준기위, 이제 시작한 이준기가 위기에 처해졌다. 시준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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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형, 준시장형 했습니다. 기금관리형하고 위탁집행형. 진짜 350개 중에서 정말 짜증나는 문제인데 이 종류를 물어보는 것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죠? 자, 가시죠. 일단은 이 공공기관 중에서 자체 수입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공기업이 됩니다. 자체 수입이 50% 이상. 자체 수입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공기업이 되고요. 이 공기업 중에서 시장형은 85% and 2조 원 이상. 자산이 2조 원 이상이고 자체 수입이 85%는 사실상 기업이죠. 그죠? 그래서 시장형이라고 그러고 준시장형은 디아더스. 뭐라 하지? 보통 디아더스를 그거 제외하고 다. 공기업 중에서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은 준시장형입니다. 그래서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말하죠. 그러면 뭐죠? 자체 수입이 85%도 안 되고 자산이 2조 원 이상도 안 되는 경우를 말하죠. 시장형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 에너지, 항만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가스공사, 한전, 공항공사, 항만공사, 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이니까 뭐 느낌상 다 에너지 관련된 공기업이죠. 그죠? 준시장형은 조폐공사, 관광공사, 마사회,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토지신탁, LH. 그죠? 요즘 문제가 많죠. LH. 철도, 코레일. 그죠? 도로공사, 한국수자항공사. 대충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좀 특이한 게 이제 기금관리형인데, 이건 당연히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기관인데, 국가재정법상 기금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체육진흥공단, 특이하죠. 영화진흥위원회인데, 이게 영화 발전기금인가요? 하여튼 기금이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는 기관이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언론진흥재단, 무역보험공사. 보험업이니까 기관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죠?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이게 특이하죠.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이, 그죠? 왠지 기관 관련 같지 않죠, 그죠? 신용보전기금은 딱 기금이 들어가 있네요. 예금보험, 보험도 있고. 자산관리공사. 왠지 돈 같죠? 주택금융공사 있습니다. 위탁지평형은 또 이거 디하드스입니다. 그죠? 준 정부 기관 중에서 기금관리형을 제외한 준정부 기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연구재단, 농어촌공사 이게 공사라고 붙어 있지만 위탁지평형입니다. 가스안전공사 이거 시험에 잘 나왔죠. 가스공사는 시장형인데 가스안전공사는 위탁지평형. 한국전력거래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그죠? 왜 안 넣어주죠? 우리가 건강보험은 기금제로 운영할 것 같지만 기금제가 아니라는 거. 건강보험은 기금제가 아닙니다. 고용정보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드님, 그렇죠? 취업 특혜 의혹이 있었던 것이 고용정보원이죠. 코이카, 국제협력단, 소비자원, 독립기념관, 천안에 있는 독립기관과 한국교통공단 등은 위탁지평형이다. 눈으로 많이 익히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공기업하고 준정부 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공문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공공기관 임원 구성인데요. 이사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임명하느냐? 자, 시장형 공기업 전부 85% and 2조 원 동시 충족이죠. 근데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 85%는 안 되지만 얘들은 이사위 의장이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선임, 먼저 임명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 이사회 의장은 기관장 해임 건의권이 있습니다. 이게 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됐습니다. 근데 자, 준시장형 공기업 디하드스죠. 그러니까 2조 원 이하인 준시장형 공기업은 이사회 의장이 기관장입니다. 여기는 먼저 임명된 비상임 이사니까 이 기관장이 자기를 해임 건의하면 안 되죠, 그죠? 수술 그냥 물러나면 되죠. 여기만. 그래서 시장형 공기업 전부와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은 이사회 의장이 먼저 임명된 비상임 이사, 특히 비상임 이사를 기재부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사회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정부 기관은 기금관리형하고 위탁지평형인데 여기도 이사회 의장이 기관장이니까 당연히 기관장의 해임 건의권이 여기도 없겠죠. 기관장이 자신을 셀프 해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물러나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다. 자, 공기업은 장은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원래는 준정부 기관, 즉 기금관리형하고 위탁지평형은 장은 원래는 주무장관이 임명했는데 2020년에 일정 요건 하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뭐다? 주무장관인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이거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고요. 여기도 준정부 기관의 장이 임명합니다. 상임이사는 무조건 기관장이 임명한다. 비상임이사는 바로 기재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랬죠. 이 비상임이사 중에서 먼저 임명된 비상임 이사가 특히 어디에요? 시장형하고 2조 준시장형인 공기업은 선임 비상임 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이 사람은 기관장, 해임, 건의권이 있다는 거죠. 기관장, 해임, 건의권이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또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이겁니다. 자, 감사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쪽에서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고요. 특히 주무기관장이 임명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자, 시장형 공기업하고 2조 준시. 시장형 공기업하고 2조 준시는 감사위원회는 필수예요, 필수. 왜냐하면 이제 이게 좀, 그죠? 자산도 크고 경영도 크게 하니까 이쪽은 감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필수죠. 그 다음에 2조 준시 아닌 것들은 그냥 감사위원회는 임의사항. 감사는 두는데 감사위원회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죠? 감사는 두는데 감사위원회는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렇게. 요게 가장 공기업공문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와요. 그죠? 한 2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형하고 2조 준시, 시장형과 2조 준시는 선임 비상임 이사가 이사의 의장이고 기관장 해임 건의권이 있고요. 감사위원회가 필수사항. 요게 그죠? 그러니까 시장형 공기업하고 2조 이상의 준시장형 공기업이니까 흔히 말하는 이 애들이 그죠? 아니 뭐 350개 중에서 한 30개도 안 될 텐데요. 얘들이 거의 대부분 공공기관의 재정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됐습니다. 기관장 임기는 3년, 이사감사는 2년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당연히 이제 기관관리형하고 위탁집행형은 비상임 이사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기재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업하고 가장 큰 차이는 우리 공기업 쪽에서는 주무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원래는 기관관리형하고 위탁집행형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관장의 어떤 요건에 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민영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민영화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공기업을 공부했는데 공기업이 최근 NPM적 개혁에 따라서 민영화라는 개혁의 흐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기업은 행정국가 시대 때는 공기업을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었지만 이제 공기업 민영화. 민영화는 협의의 민영화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소유권을 변화시키는 거죠. 즉, 정부 소유를 민간에 넘기는 것을 협의의 민영화라고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광의의 민영화는 협의의 민영화 더해서 운영 혁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운영하다가 민간에 맡기는 민간 위탁은 소유는 여전히 정부지만 운영만은 민간에게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의 민영화는 아니지만 광의, 운영 방식을 혁신시킨다는 의미에서는 광의의 민영화. 이 광의의 민영화는 서비스 전달 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보통은 다양한 서비스 공급 방식, 민관화, 민영화. 보통은 민영화는 광의의 민영화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의의 민영화는 공공 부분에서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민간이 주체가 될 수 있고 권력이라는 방법은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규제를 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시장, 그죠? 민간 기업의 경영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죠. 자, 일반 행정 방식은 여전히 공공이 권력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규제, 그죠? 정부의 규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최근에 이러한 일반 행정에서 전통적인 방식에서 전자정부, TQM, BPR, MBO, EBM, 전자관리 등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광의의 민간 위탁은 민간의 방식인데 민간 영역에서 권력적인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광의의 민영화, 민간 위탁이죠. 자면, 바보, 개, 규탄. 자면, 바보개, 규탄.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데 면허 같은 경우도 이제 그죠? 면허는 일정한 구역의 택시, 버스, 그죠? 택시, 버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프랜차이즈죠. 택시 면허를 주고 안 주고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지만, 자, 택시 면허를 받으면 이제 택시업자들이 민간이 실제로 운영하게 되죠. 바우처는 구매권을 주는 거죠. 줄까 말까는 정부가 권력적인 방식으로 결정하지만 주면 민간이 사용하죠. 보조금도 생산자한테 주는 거죠. 똑같이 줄까 말까는 행정,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권력적인 방식. 주면 민간이 사용하죠. 민간 위탁. 흔히 이제 좁은 의미의 민간 위탁을 위탁 계약이라고 그러죠. 학교 급식 위탁 생산하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책임 경영 방식은 여전히 공공이 업무를 하지만 시장의 방식, 즉 기업식 경영을 도입하는 방식이죠. 행정서비스 현장이나 책임운영기관, 행정서비스 현장. 사전에 묵시적인 권리가 명시적인 법적인 권리로 바뀌는 거죠. 어떤 행정서비스를 받을지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 이행을 약속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책임 경영. 이제 여기는 이제 시장의 방식을 쓰고 민간이 하는 거니까 전형적인 협의의 민영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협의의 민영화고 나머지 세 개가 광의의 민영화죠. 광의의 민영화. 협의의 민영화는 소유권의 변화. 광의의 민영화는 운영 혁신을 말합니다. 에마뉴엘 사바스라는 학자가 이 부분에서 연구에 아주 많이 했는데, 사바스는 어레인지먼트, 배열하는 사람, 프로바이드, 결정하는 사람이고요. 프로듀스는 집행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프로바이드와 프로듀스를 구분한다. 자, 프로바이드는 결정, 프로듀스는 집행. 그래서 결정과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참고삼아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자, 각 유형의 다양한 방식들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화, 광의의 민영화, 운영 혁신을 포함하는 거죠. 자, 협의의 민간 위탁 또는 죄송합니다. 민간 위탁이 되겠죠. 정확하게는 광의의 민간 위탁에는 위탁 생산 방식은 우리 누구한테 준다? 정부가 기업에게. 여기 이제 쓰레기 처리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간에 맡기는 것들이죠. 그죠? 학교 급식을 위탁업체한테 맡기면 정부가 급식비를 위탁업체에게 주죠. 국민의 권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요. 쓰레기 처리라든지 용역, 그죠? 주차장 관리.
면허는 이 구역이 중요합니다. 구역. 택시, 버스. 요거는 이제 택시는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죠. 여기는 정부가 비용을 준다는 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구역이 정해져 있고요. 버스, 택시 이런 것들.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어떤 서비스에 대한 품질 통제가 좀 더 용이하겠죠. 그죠?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같은 경우에 생산자한테 주는 것이 보조금이죠. 돈으로 주는 이유는 바로 서비스 요건을 구체화하거나 명시하기가 곤란합니다. 서비스 요건을 명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때는 보조금을 주죠. 그래서 보통은 사회복지법인의 단체에 또 기관에 장애인이 세 분을 보호하고 있으면 한 분당 얼마씩 보조금을 주죠. 그죠? 사람당 주는 이유는 서비스 요건을 명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우처는 이제 생산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의료 바처, 식품 바우처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생산자한테 주는 게 생산자한테 주면 보조금이고 국민한테 주면 바우처죠. 자원봉사자는 보수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보수를 받아. 근데 자원봉사 오려고 택시 타고 갔다. 뭐 실비 정도는 받을 수 있죠. 그죠? 레크레이션이나 안전 모니터링. 자조 활동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이웃 감시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외부적 민영화와 내부적 민영화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외부적 민영화는 외부에 맡기는 것이고 내부적 민영화는 여전히 정부가 어떤 책임이나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자 위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 위탁입니다.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해서 효율성, 이용자의 만족도도 제고된다. 비용 절감, 인력 운영의 유연성. 학교 급식을 민간 위탁 맡기면 공무원도 줄일 수 있고, 그죠? 민간의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공무원 보수 인상 요구를 억제할 수 있다. 공무원 운영의 비효율성을 완화할 수 있죠. 근데 위탁업체가 부실한 경우, 이거 역대리인이라고 그러죠. 역대리인 현상. 왜냐하면 여기는 정부가 주인이고 급식 업체가 대리인이죠. 원래 보통 국민이 주인이고 정부가 대리인인데 지금은 이제 급식 계약을 체결하니까 주인이 정부고 급식 업체가 대리인이죠. 근데 이 대리인이 부실한 운영을 한다. 이른바 역대리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탁업체 관리 감독해야 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한다. 역대리인 문제. 크림 탈취, 이런 크림 스키밍. 수익성이 좋은 산만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아이스크림의 위에 맛있는 부분만 먹으려고 한다. 크림 스키밍이죠. 뇌물을 받을 수도 있죠. 관료들이 퇴직 후에 자리 보존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죠? 한국은 중앙정부가 수직적으로 자치단체에게 민간 위탁을 강제하도록 했다는 기술질문이에요. 기술질문 꼭 기억 좀 해주시고, 면허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역이 중요하죠. 구역. 똑같이 전문업체에 의한 효율적 운영, 정부 예산 절감, 서비스 수준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버스, 택시에게 일정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경쟁이 부족하면 사적 독점이 되고 고객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보조금은 누구한테 준다? 생산자, 복지법인에게 생산자한테 주면 보조금, 바우처는 국민한테 주면 바우처죠. 서비스 요건을 명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준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복잡해서 요건을 명시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주로 많이 줍니다. 그죠? 예산 절감이나 정부 비대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겠죠. 공무원 뽑아야 되니까. 보조금 횡령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죠, 사실. 바우처는 이용자, 국민한테 줌으로써 선택권을 부여하는 거죠.
재난지원금들 중에 바우처죠, 그죠? 주로 이제 저소득층한테 우선적으로 주기 때문에 사회약자,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우처는 부정사용이나 재판매의 우려가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 수요 파악이 곤란하고 정부가 최종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의 부담도 있습니다. 그죠? 다음 봉사자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최근에 바우처가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데요. 바우처는 누구한테 준다? 국민한테, 즉 이용자한테 주면 바우처, 생산자한테 주면 보조금이죠. 주로 이제 바우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재분배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준다는 거죠. 이름이 있으면 명시적 바우처, 사용자를 명시한다는 거죠. 종이나 전자바우처도 되고요. 묵시적 바우처는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급기관에게 정부가 사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모니터링이 어려워요. 뭐냐면 육아 바우처를 만약에 준다. 그래서 정경호라는 이름을 적어놓고 바우처를 주면 여러분들이 아니면 전자적으로 미리 저한테 주면 제가 결제를 하는 순간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요 어린이집에 육아 바우처가 25만 원이면 여기 어린이집에 우리 애를 보내는 걸로 하고 그죠? 실제는 안 보내면서 25만 원을 받겠죠. 그 중에 20만 원을 이렇게 돌려받는 이런 게 바로 부정수거의 문제죠. 자, 묵시적 바우처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하면 이 사람한테 이름을 써서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디에 쓸 건지만 결정해라. 그러면 바로 어린이집에 나한테 직접 주면 명시적 바우처인데 제가 사용을 결정하고 나면 어린이집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죠. 공급업체에게 지급하면 이게 한 달 뒤에 비용을 청구하면 실제로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급형 바우처. 먼저 국민들이 돈을 쓰고 그걸 경비하면 환급시켜주는 바우처죠. 종이 바우처와 전자 바우처가 있습니다. 그죠? 전자 바우처는 당연히 투명하고 실시간 관리 감독한다는 거죠. 바우처는 우파,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사랑받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요. 이게 별도의 집행장치가 필요 없이 시장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파에서도 형평성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근데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요. 부정사용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여러 공급자들에 대한 정보나 선택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선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살라문이죠. 그래서 살라문은 Tools of Government, 이른바 행정수단이라는 정책수단이라는 농에서 직접적인 거, 정부가 직접 하는 거, 정부가 직접 하는 수단이 있고요. 나점, 중간 이렇게 있는데 이따가 위에서 다 봤던 건데 그죠? 정부가 직접 하는 수단이 낮은 거, 그죠? 손해 책임, 보조금, 지급보장, 기업 지원, 바우처. 이거는 이제 권리만 설정해주면 거의 대부분이 시장에 의해서 되죠. 중간 정도는 조세 지출, 계약, 사회 규제, 벌금, 부가금. 좀 느낌에 중간 정도 같네요. 자, 직접 하는 게 높은 거. 정부가 이제 직접 운영하는 공적보험, 정부 직접 운영하죠. 직접 대부하는 거. 경제 규제는 진입 규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사실 직접 하죠. 정보 제공, 공기업, 정보 조세. 공공정보는 우리 코로나 확진자 문자 메시지. 정부가 직접 하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성이 높고 중간 낮은 거. 됐습니다. 강제성이 많이 나오는데요. 선택권이 있으면 강제성이 없는 거죠. 그죠? 반대로 강제성이 엄청 높다는 말은 국민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 중간 정도는 조금만 하고 수 있고, 강제성이 낮다는 말은 협력적인 건데 완벽한 형태의 선택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국민이. 자, 강제적인 거, 경제 규제, 사회 규제. 이거는 정부가 그죠? 딱 결정하면 국민들은 오히려 지켜야 된다. 그죠? 그래서 면에서 효과성이 높고요. 효율성은 모르겠는데 형평성도 높고 관리 가능성은 낮고 정당성은 중간 정도입니다. 중간 정도인 경우 나중에 봅시다. 협력적이다. 손해책임법, 정보 제공, 조세 지출. 정보 제공은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지역에 걸렸으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알려주는 거죠. 그죠? 내가 가든 안 가든 내 마음이죠. 강제성은 상당히 낮네요. 근데 바우처는 요거 정보 제공보다는 강제성이 좀 높죠. 왜냐하면 직업 대상을 명시하면 사회보험도 그죠? 직업 대상을 명시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내가 바우처를 할 거다 말 거다 그죠? 결정 못 하죠. 사회보험도 사실 강제성이 좀 있죠. 그죠? 가입하기 싫어도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조금, 공기업, 대출 보장. 됐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낮고 중간 정도고 높은. 일단은 개념만 잡으시고 요 뒤에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요즘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강제성이 중간 정도인 건 뭐냐, 낮은 경우는 뭐냐, 높은 경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죠? 열심히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부 조직론 강의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사행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